네, 최근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 나와 계시고요. 김성환, 김민아 시사평론가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선고가 언제 될까요? 오늘 12일이에요.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 원래 예상은 14일 날 했는데 아직도 14일로 갑자기 내일 그냥 선고 예정일이 14일이야 라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선고 그건 뭐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워낙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고 불안하고 헌법재판소를 해친다고 하고 재판관들 위협하고 이런 상황에서 국가적인 혼란과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사법 질서를 제대로 헌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즉각 하는 게 낫겠다. 지금도 늦었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정은? 벌써 윤석열 계엄 선포한 지 100일째가 되고 있고 오늘이 100일입니까? 네, 오늘이 100일째 되는 날인데요. 12월 3일 날에 했구나. 아직도 그 내란범이 펄펄 살아가지고 펄펄 살아. 활개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실 거는 뭐 너무 뻔한데요. 저는 이거 우리가 하루 이틀 계속 날짜 세고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탄핵시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면 시킬 이건 거예요. 확실해요?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까지 우리 사회가 망가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정말 만약에 윤석열을 복귀시킨다고 하면은 글쎄요, 그 다음에 제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될지 따로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죽도록 싸우든가 떠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뭐 의심치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 우리 다수의 국민들도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다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그 정도 양식도 못 갖췄다고 하는 건 우리 사회가 너무 절망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뭐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자꾸 날짜 세는 거는 정신 건강이 별로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될 거니까. 네. 다음 주라도 될 거니까. 그럼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변수는 제가 볼 때 하나인 것 같아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은 18일 날로 예정돼 있잖아요. 그 전까지 지금 일정을 안 잡았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건 한덕수 17일, 총리. 14일. 한덕수 총리 탄핵안밖에 없어요. 근데 탄핵 변론을 그러니까 언제 끝내느냐, 요걸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이거 두 가지 변수가 저는 있다고 그렇구나. 보는데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통과된 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통과된 것보다 12일이 늦어요. 맞아. 사건 27일 번호가 거든요. 9번이에요. 네. 윤석열의 사건 번호가 8이고 한덕수는 사건 번호가 9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 탄핵 소추안 통과된 날짜를 기준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결정되고 난 다음에 뒤로. 나와야지 되는 게 정상적이죠. 그 헌재는 절차적으로 이거를 당겨서 했다라는 국민의힘의 우기기 전략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래서 기준을 지금 얘기한다면 최재랄지 이창수랄지 이런 사람들을 먼저 하고 2, 3, 4, 5번을 먼저 하고 2, 3, 4, 5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8번은 그 다음 순서로 하는 거다. 너희들이 순서 가지고 하도 뭐 하니까 내가 그래 그거까지 봐줄게 이런 걸로 해석을 근데 그런 또 하나 사람들이 또 변수는 있어요. 있어요. 6번하고 변론을 7번을 왜 종결한 거. 6번하고 7번을 왜 그렇지, 안 하냐? 그것도 이상민은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처럼 네. 더 늦춰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기준을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변론을 마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또 한덕수가 앞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그렇게 안 보고 헌재니까 사실은 뭐 누구를 먼저 할지는 헌재 맘이다. 이게 이제 다 헌법학자들이 말하는 건데 사실 이제 가장 혼란을 덜 만들고 지금 있는 이 상황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을 먼저 선고한다. 그리고 내지는 이제 중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중요성이 당연히 있는데 헌정에서의 중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2, 3, 4, 5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2, 3, 4, 5번에 대한 거는 그냥 선고해도 되죠. 이미 그 전에 많이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 7을 안 하고 8번을 왜 하냐 그러면 만약 그런 식으로 따지면 9번이 뒤라 그러면 6, 7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67이 이제 조지호 경청청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이거든요. 예. 박성재라든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보다는 탄핵 빨리 결정해가지고 이 혼란을 좀 잠재워야 될 사건으로 중요도를 따진다면 윤석열이 으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4일하고 17일 날이 지금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 일정일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참 이제 좀 설득력을 좀 가지고 그러네. 있는 거예요. 지금 뉴스를 기억을 해보시면 처음에 이제 헌법재판소 정영식 재판관도 그렇고 사실은 정영식 재판관이 한 말이죠. 윤석열 쪽에서 난리를 칩니다. 난리에 난리를 거듭해서 왜 윤석열 탄핵만 이렇게 빨리 급하게 처리를 하느냐 난리를 칩니다. 그 조선일보가 받아가지고 헌법재판소 이상하다. 헌법재판소 정치한다. 기사를 뭐 써제끼기 시작합니다. 정치는 지들이 늘 했잖아. 조선일보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예.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마. 어느 시점부터 헌법재판소가 처음에는 정영식 재판관이 얘기를 했어요. 중대성을 기준으로 해서 중대한 것부터 처리하는 것이다.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렇지. 그 뭐부터 처리할 건지는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해서 재량이니까 이 당연히 이제 헌정을 아주 심대하게 위반한 가능성이 있는 이 건부터 처리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이 건부터 처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난리를 치니까 중간에 뭘 하냐면 헌법재판소가 뭐 난리를 치니까라는 연관관계는 저의 해석입니다. 예. 요거는 저의 해석인데 매일매일 평의를 하기로 합니다. 매일매일 평의를 하기로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감사원장 그다음에 이 검사 탄핵 요거를 하기로 해요. 논의를 하기로 해요. 그러면서 매일 평의를 하기로 하거든요. 그때 이제 해석하기로 이걸 뭐 맨날 왜 대통령 탄핵만 먼저 하냐고 하니까 다른 거를 이제 같이 논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때 이미 생각을 했고 그 결론이 이제 감사원장하고 검사 탄핵은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빨리 결론이 나오는 거죠. 요거는 그러니까 이미 그때 이제 병렬적으로 이제 논의가 되었던 걸로 보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윤석열 구속 취소랑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다. 그렇죠. 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다른 건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한덕수 무슨 예. 뭐 그다음에 지금 내란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뭐 탄핵 뭐 이런 것들은 한덕수 탄핵 사유에도 내란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뭐 다른 장관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뭐를 먼저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서 윤석열의 탄핵 심판과 연관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뭐 꼭 그런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닐 수도 있는데 해석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이거는 여러모로 해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여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부터 결론을 내리든가 아니면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과 함께 결론을 내리든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맞다라고 보는 거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마 나머지 부분들은 윤석열을 먼저 결론을 내리고 최소한 예. 아니면은 뭐 한덕수를 윤석열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나머지를 결론 내리는 걸로 방향을 잡은 거 아닐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감사원장하고 검사 탄핵 결론이 난 이후에는 그 다음엔 아마도 윤석열 관련 결론이 나는 윤석열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는 게 이 계획이 아닐까라고 추정은 하는데 물론 이것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TF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헌법 연구관들의 TF가 대통령 탄핵 심판 이 TF하고 지금 이제 감사원장하고 이 검사 탄핵 TF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의는 다 병렬적으로 진행 중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은 이게 병렬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으면 당연히 대통령 탄핵 심판 논의는 그 TF에서 계속 진행 중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게 뭐 이게 순서 때문에 대통령 탄핵 심판이 미뤄진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희망 고문을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천전 헌재 공보관이 한겨레하고 연락을 취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신속하게 끝내야 할 탄핵 사건이 많이 계류 중인 상태는 정상적이지 않고 그래서 빨리 끝난 사건은 빨리 마무리 짓고 넘어가겠다는 재판부 판단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밝힌 것처럼 결론 나는 대로 선고하겠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거 한덕수 국무총리께 제일 이제 큰 현안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은 오늘 만약에 선고한다고 공지하지 않으면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만 좀 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니 근데 오늘이 수요일인데 네. 아까 이제 임지봉 교수 경공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게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꼭 이틀이나 그렇긴 하죠. 3일 전에 공지를 해야 된다는 그거는 없다. 음. 하루 전에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하루 전에 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뭐 부당하다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근데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아니 갑자기 해야지 뭐 다 알려놓고 하면 그 사람들 와가지고 헌법재판소 불 지른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또 맞아요. 당연해?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전례를 자꾸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고 원래 그렇지. 법이라는 게 법도 그렇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그렇고 전례, 관행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왜냐 그 틀 안에서 잘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에 박근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이 최종 선고 날짜를 알려주고 난 다음에도 평일을 한 2차례, 3차례 더 열었어요. 예. 그 정도 날짜 여유를 두고 그러니까 최종 선고를 둔다는 거고요. 마지막 평일을 열 때 마지막 자기 의견을 소수 의견으로 밝힐 만한 재판관을 확인하는 작업도 아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 안에서 소수견이냐 별개의 의견이냐. 그거는 뭐 네.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제가 굳이 얘기는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탄핵에는 동의가 된다 하더라도 추가 의견을 자기가 달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사람 의견을 덧붙일지 말지는 이런 것들은 판단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한 이틀 전이나 이렇게 미리 공지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문제, 그러니까 그 선고에 변수가 될 만한 부분이라는 게 갑자기 떠오른 게 뭐냐면 검찰에 국무위원들 조사한 거 그 조사 기록 송부해달라고 했잖아요. 송부 촉탁이라고 하나요? 근데 검찰이 거부했어요, 그걸. 근데 내란죄 진짜 가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검찰이 안 보내줬어. 그럼 헌재가 안 보내준 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할 건지 말 건지 이걸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한덕수 그 탄핵 심판이 윤석열 대통령 선고보다 늦춰질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변수가 남아 있으면 서두르면 이번 금요일 아니면은 다음 주 초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사이에 만약에 금요일이나 한독수 건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다음 주 초는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다음 주 뭐 금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이렇게 뒤로 밀릴 가능성이 근데 있는 이걸 거죠. 어떻게 쓰느냐도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나 국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제가 옛날에 취재했을 때는 대법 같은 경우에 뭐 판결문을 쓰면 밑에 연구관들이 재판 연구관들이 대략 이제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무슨 뭐 이런 헌법 조항 때문에 이 사람은 유죄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재판 진행되는 게 쭉 보이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빠릿빠릿한 고법 부장판사급의 그 사람들이 막 쓰잖아. 그러면 쓰면 이게 그래 이게 내가 말한 거 맞아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인하는 절차 아닙니까? 네, 근데 맞아요. 특별하게 내가 근데 소수 의견이든 별개 의견이든 내가 좀 써야 되겠어라고 하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사람이 덧붙이는 거. 헌재도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아요. 똑같은 거죠. 헌재도 재판연구관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 재판연구관들이 각 그 재판관들의 그렇죠. 그걸 비추어서 그렇죠. 의견을 따라서 그렇죠. 의견에 맞게끔 정서를 하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언론사로 따지면 이분들이 이제 데스크?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데스크들이야. 그래서 말을 하고 재판 과정 쭉 하고 그거를 다 기록하고 뭐 정리하고 이런 사람들은 연구관들이 이 좀 젊은 연구관들이 따로 있어요. 네, 부장판사급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막 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요거 맞죠라고 하면서 싹 읽고 난 다음에 봉인을 하죠. 봉인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결정문 읽기 전에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인 절차가 들어가기 전에 아마 공지를 할 거거든. 그 헌법재판소에서 며칠 전에 공지가 나왔어요. 예. 우리들은 뭐 평의하고 뭐하고 이게 좀 결정된 건 하나도 없지만 당신들이 하도 궁금해하니 알려주겠다. 헌법재판소 이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서 당사자에게 먼저 알려주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당사자에게는 그 권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언론사도 공평하게 보도할 그런 공익적인 책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언론사는 미리 기뜸하고 어떤 언론사는 기뜸 안 해. 이런 식으로 하지 말도 안 않는다. 되지, 그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당사자에게 먼저 공지하면 그 당사자가 확인하고 즉 수령 이 공지되었다는 내용 자체 송달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그것이 정리가 되면 언론사에 우리가 이제 보낸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어요.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누구냐? 이제 국회와 윤석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말이 또 모락모락 나온단 말이지. 당사자한테 먼저 알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언론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그리고 결정문을 읽기 전에. 그러면 국회는 우리는 지금 거의 파면이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파면 결정문을 받았어. 네. 윤석열 측에서. 나는 파면되는 것보다는 하야할래. 아이, 라고 나올 가능성. 원칙적으로는 아니 이 아이가 아니라 맞아. 네, 사실- 아이가 맞는데 근데 이 사실상. 인간은 무엇이든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몇 시간 동안에 나는 아니 근데 뭐 선고일 알려주는 거하고 결론을 알려주는 거하고는 다른 거니까 결론은 안 알려주는 거죠. 그 박근혜 때도 제가 헌재 그 네. 판단 나올 때 그때 생방 라이브로 물려가지고 같이 얘기했다니까요. 그럴 때 잠깐 이제 싱크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랑 반대편에 있는 보수 패널들하고 막 얘기해요. 아, 몇 대 몇이래, 몇 대 몇. 맞아, 얘기하면 맞아. 다 얘기했어 그때. 아, 청와대는 아. 0대 8이야. 무조건 이기는 거야. 맞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이야기 자, 됐었지. 헌법재판소 공지를 다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공지가 나왔는데요. 이게 3월 10일 나온 얘기입니다. 네. 1번 재판부 평의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외의 확인은 불가합니다. 2번 중요 사건 선고 기일은 당사자의 절차 보장 및 언론사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당사자 기일 통지 및 수신 확인이 이루어진 후 기자단 전체에 공지되므로 이러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은 기일, 언제 선고될 것이냐 이것만 사실 알려주는 것이고 그러네. 선고 내용은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 때도 박근혜 씨는 아 이거 기각된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는 얘기고 뭐 이제 그렇지. 이런 얘기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들리는 바로는 윤석열 씨 측에서도 기각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답니다. 그래서 내용이 4대4로 나오기도 하고 5대3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걸 찌라시가 돌았어. 네, 찌라시가 돌았는데 또 이거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왜 이런 찌라시가 어디서 나왔느냐? 네. 이런 찌라시가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네. 그리고 첫 번째, 이런 찌라시는 자가 발전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뿌리는 것일 수가 있다. 그럴 수 있죠. 또 내지는 네. 국민의힘 이쪽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일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얻고자 하는 효과는 정확히 무엇이냐? 이제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와 관련해가지고는 어차피 자기네들도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는 본다. 다만 인용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을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보내줌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일단 결집시키고 나중에 실제 선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들의 분노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능을 한다고 믿는다. 아 이게 이게 우리의 지금 나온- 예측과는 달리 나왔기 네, 때문에 네, 네. 뭔가 전문용어로 야료가 있다. 야로가 있다. 네, 야료가 있다. 야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리고 폭동을 봉기하자. 폭동을 일으켜야 된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뭐 이런 식의 단순 무식한 발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아니 근데 지금 뭐 분위기를 보니까 네. 윤석열이란 사람은 아 다 기각될 거야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아, 좀- 이번 네, 분위기 맞아요, 좋아. 맞아요. 분위기 좋아. 아니 제가 받은 그렇게 생각하는 찌라시는 것 같아요. 언론사 후배한테 제가 받은 찌라시는 각하로 돼 있어요. 그거는 각하로 돼 있는데 2000개 갈 때 4대4. 만들어내는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4대4로 돼 4대4. 있어. 그래서 또 저 친구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잘못됐어 이거는 찌라시 만든 놈이 무식한 놈이야. 무식한 놈이야. 각하가 나오려면 그 각하 의견이 다수여야 돼. 그렇지. 예, 그럼 4대4면 각하가 될 수가 그걸 없어. 기각밖에 안 되는 기각밖에 거다. 안 돼. 그 무식하게 각하라고 써놓고 4대4라고 하면 어떡하냐. 다시 만들라 그래라 찌라시. 그리고 받은 네. 찌라시 이거 있습니다. 탄핵 기각 찌라시 작성 배포 배경. 아, 예, 전문가 그룹이 작성한 것처럼 탄핵 기각 전망 찌라시를 배포하는 이유는 탄핵 인용 후 지지층 실망감이나 절망감을 끌어올려 놔야 예. 대선 표 결집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라는 분석이다. 아. 한마디로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탄핵 인용 후 절망감으로 떨어지는 낙폭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지금 또 속보도 하나 나왔어요. 뭐가 나왔습니까?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이 있었답니다. 그 신변보호 요청한답니다. 당에서. 네, 그래서 신문보 요청한답니다. 진짜구나. 진짜. 근데 사실 근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암살 계획도 있었잖아요. 네. 지금 다들 미친 거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 진짜로 유럽처럼 되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할 때, 네. 그 파면 선고할 때 그 당일날 4명 숨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그때 4명이나 숨졌더라고요. 네네. 진짜. 4명.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막 버스 타고 올라가다가 뭐 떨어지고 뭐 스피커에 부딪혀 스피커가 넘어졌나요? 넘어져가지고 거기에 부딪혀서 사망하는 일도 있고 주로 이제 나이가 그 당시에도 굉장히 뭐 연로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시위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뭐 미리 막는다는 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경찰도 뭐 가포 비상용 나오는 거 보니까 질서 유지나 이런 거에 신경 쓰는 것 같고 아마 경찰 입장에서도 시위 진압 훈련을 벌써 뭐 하고 있다, 2,000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까지 좀 발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만들어 놓은 거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에요. 그 책임의식을 느껴야 돼. 그리고 그 이제 웃기는 게 윤석열 풀려나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여유야. 민주당 야 의원들 나가가지고 장애 집회하는데 야 국민의힘은 그러지 마. 오히려 아주 여유만만하게 행동하는 것 같이. 우리는 지금까지- 헌재를 압박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압박을 해왔잖아. 그러니까. 직접 찾아가서 몇 번이나 방문해서. 그러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지금에 와가지고 갑자기 점잖은 양반 척하는 행사를 거죠. 하고 있네요. 네. 아 참 진짜 이거 에휴. 진짜 입에서 뭘 희한한 얘기가 나오려고 하는데 참습니다 진짜. 너무 점잖다 우리 네. 김성환 평론가는. 그러나 국민들은 이미 그 화가 날 대로 나 있어요. 심우정과 지경 판사가 한 행동은 우리를 완전히 갖고 놓은 거다. 보니까 법 조항에도 그런 게 없대. 맞아. 무슨 시간으로 계산하는 그런 것도 없고 날로 돼 있대. 그리고 체포적부심은 그거 산입에서 뺀다 그랬는데 너는 넣었대. 판사가 뭐 이래. 그리고 난 다음에 즉시 항고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심우정은 이거 완전히 개별 사건인데 보석이나 구속 집행정지하고는 다른 구속 취소 사안인데도 요거는 위원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나는 즉시 항고 안 할래. 라고 하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고 국민들한테 믿으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하라고 지금 얘기한 거 아니에요 대검이? 근데 실제로 네. 내 갖고 받은 적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즉시항고를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해가지고 이 법원에서 인용된 적이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울산에서 대전에서 막 즉시 항고를 많이 했더만요. 그렇죠. 네. 지금 뭐 그런 적이 없다는 듯이 이제 얘기를 해놓고 근데 어. 그날도 심우정 총장 얘기한 날도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울산에서 뭐 한 번 한 적은 있는데 뭐 이렇게 빠져나가더라고요. 예. 그 검찰 관계자가 코멘트가 예. 신문에 있어서 뭐 한 적이 있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추가로 취재한 걸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여기저기서 개가 여기저기서 했더만요. 2018년도에도 하나 네. 했고요. 그때는 오히려 다시 재수감됐어요. 아, 네, 그리고 2023년도에 2명에 대해서 했는데 하나는 인용되고 하나는 인용이 안 됐는데 그때는 이미 구속기간이 다 지나버린 상태여서 뭐 재수감할 필요는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들이 즉시항고 한 예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날이 아닌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한다 이것도 이제 어저께 그저께 말씀드린 거는 지기현 판사 본인이 이 저술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주석서에 보면은 그렇게 써 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그 파트 아니래. 자기 재심 파트였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재밌는 거는 동아일보가 단독 이래서 썼는데 윤측근 이완규도 과거 저서에서 구속기간은 시간 아닌 날짜로 계산이야. 이게 이제 2017년 집필한 형사소송법 주석서 이건데 이완규 법제처장이 이 주석서에서 구속 시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한다고 썼던 걸로 나타났다라는 기사예요. 2017년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또 그러면 누군가 그 이완규가 쓴 부분 맞아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이 기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석서의 해당 부분은 이 처장이 저술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쓴 부분이에요. 이게 이완규 씨가. 근데 이완규 씨가 이 판결을 내린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지. 윤석열 측의 주장이었을 거 아닙니까? 윤석열 측의 주장이었으니까 판사가 다뤘을 거 아닙니까? 시간으로 그렇죠. 따지자. 아니 본인이 그랬잖아. 윤석열 측에서 그렇게 주장하니 그러니까요. 내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판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기현. 윤석열과 가장 가까운 사람도 이렇게 본인이 주장했을 정도이고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김주현 민정수석도 과거에 2015년에 2015년에. 보안입법 할 때
이 직시항고 관련돼서는 구속 취소와 관련돼서는 이거 남겨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걸 관철시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이미 정답을 다 얘기해 놓고서는 본인들의 모범 답안을 이미 다 얘기해 놓고서는 책을 통해서 얘기하고 국회의 발언을 통해서 얘기해 놓고서는 윤석열에 관련된 거, 윤석열을 빼내기 좋을 때는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해가지고 지금 빼냈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게다가 아니? 지기현 부장판사는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요? 자기가 2022년도 10월 주석서에서 물론 자기 파트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책의 공동저자로서 어쨌든 본인도 난로 계산해야 된다는 걸 인정을 한 셈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71년 동안 이게 바뀐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이번에 자기가 왜 바꿨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변호인이 물어보니까 이제는 그전엔 안 물어보다가 변호인이 물어보니까 내가 답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우리들이 궁금한 거는 너가 과거에는 난로 계산해야 된다고 해놓고 이번에는 갑자기 시료 계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니 이걸 물어보는 건데 이 사람은 그 내가 왜 갑자기 견해를 바꿨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고 그렇네. 그냥 변호인이 그런 점을 지적하니 내가 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면서 옛날에 자기가 한 말을 번복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 답을 오답을 내놓니? 그러니까 예.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너는 답을 그래 질문을 원래는 안 해도 형사사정법에서는 재판장들은 직권주의가 있으니까 자기가 원래 먼저 대답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안 했다고 칩시다. 네가 게을러서든지 뭘 하든지 뭐 내지는 변호인들이 지적 안 해서라도 그럼 좋다. 다 떠나서 네가 2022년도에는 난로해야 된다 이래놓고 갑자기 이번에 실효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니 이제 이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럴 거예요. 애매한 경우는 피고인의 이익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장을 할 거예요. 이 지기현 부장판사는. 그렇겠지. 예.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나 당신 말은 틀렸다. 우리가 이걸 난로 계산해가지고 하는 것은 예컨대 구속이 오늘 11시 50분에 구속됐다. 근데 하루가 지나면은 10분만 구속이 된 상태에서 하루가 지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일 나온다. 그러면 이틀 구속된 걸로 시켜줘요. 만약에 오늘 밤 11시 50분에 구속이 돼서 구치소에 들어갔다가 내일 밤 10시에 나왔다고 치면은 24시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는 이 사람 말에 따르면 하루만 구속이 된 걸로 해야 돼. 하루도 안 된 걸로.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이틀로 쳐준단 말이에요. 자, 그게 과연 피고인에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재판을 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유죄가 되잖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형을 선고받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계산해주는구나. 그 이틀을 채워줘가지고 그래요. 구속한 걸로 계산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네. 그렇죠. 그게 훨씬 이 사람에게 유리해요. 이 피고인에게. 그러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무죄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 이틀 동안 곱하기 하루에 10만 원씩 해가지고 돈을 받을 수도 있어요. 10만 원밖에 안 줘? 원래 5만 원이었어요. 아이씨.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금액은 이제 시기에 예. 따라 달라지지만 예. 그런 식으로 난로 계산하는 것이 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게 전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뭐 애매할 땐 피고인의 이익을 이거하고 이건 안 맞는 부분이란 그러네.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러네. 유죄나 무죄가 확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그것도 모르겠네. 모르는 거고 어차피 우리는 전부 다 그거 다 구속 일수제 산입해가지고 계산해주거든 나중에. 근데 저는 이 사람의 이제 양력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70년대 한 중반생인 것 같은데 초반 정도, 중반 정도 그 정도죠. 74년생인가 뭐 이런 것 같고 지금 개포 50대 초반이고요. 개포고 나왔고 그러면 모 기자하고 논설위원하고 통화했는데 예. 나 알아요. 뭐 그러면서 개포고 출신에 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고 뭐 그렇죠. 잘 놀고 술 잘 그렇다고 먹고 뭐 이런 거. 하여튼 얘기들이 있더라고. 서울법대 뭐 나왔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부류의 이제 친구들과 또 다른 부류의 친구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검사나 판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좀 중산층 이상으로 세상과 유리돼서 딴 세상에서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람은 착해. 사람은 착한데 최경영 얘기 아닙니까? 아니야. 저는 그래도 세상과 공감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요? 이런 친구들이 특히 법관들에 많거든. 그런 류인 건지 나는 무책임하게 안일하게 야 나는 그냥 다 빠져나갈 테니까 니들이 어차피 검찰이 즉시 항고할 거 아니야. 그러면 고법에서 알아서 하겠지. 해라. 그러니까 나는 이거 막 던져주고 이쪽 저쪽으로부터 다 욕 안 먹고 나는 그냥 잊혀지고 싶어. 너희들 알아서 해. 그러면서 이제 튄 케이스인지 아니면 우리가 과거에 봤던 것처럼 60년대생 이 아들처럼 그 인간들처럼 무슨 기득권이나 뭔가의 그 끈끈한 어떤 마피아 조직처럼 카르텔이 있는
그런 인간인 거지. 그게 이제 감이 잘 안 잡히네. 그건 이 지금 직업 아직까지 아니 심우정은 뭐 검찰총장이라는 직위 때문에 그렇죠. 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보험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은 뭔지 모르겠어. 거기까지 저는 뭐 얘기는 못 들었는데 예. 누가 코멘트를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재판사가 겁을 먹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그 세게 예. 이 폭력적인 뭐 테러 많이 테러 테러하자 저지르겠다 그러니까. 그러고 굉장히 많이 위협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많이 먹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판사야 겁을 먹어가지고 쥐가 그 양심껏 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해야지. 아니면 변호인 뭐- 측에서 변호인 측이 세다고 그러면 그쪽에 쏠려가지고 하면 그게 무슨 판사야. 뭐 한 사람의 어떤 결정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렵겠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보수적인 성향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네. 뭐 그 판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처럼 세상 문제에 대해서 일종하게 초연한 사람처럼 유리돼서. 행동하거나 그러니까. 뭐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겁을 판사들 먹었을 특유의 수도 있고 판사들 특유의 나는 고고하고 지순하고 신성한 사람인데 자꾸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내가 걸리네. 이건 니들 알아서 하고 나는 법 조항대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건 법 조항대로 해야지. 근데 법 조항대로 안 어떻게든 하니까. 이제 변호인 측의 권력 가진 측에 좀 입맛에 맞도록.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판사들마다 성향이 다를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결정할 때 헌재 재판관들도 그런 비슷한 결정을 한 거잖아요. 방통위 설치법에 의결 조항에 관한 정족수가 아예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위헌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법조항만 따지는 거죠. 문헌 그대로 해석하려고 덤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를 몰랐겠어요. 저는 알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으로 쫙 쪼개지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우리 사회의 관행이나 굳이 그 조항을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통이라고 하는 기구의 성격, 그 합의제 위원회를 뒀다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뭐 그 기구의 성격이나 그리고 그걸 임명하는 임명권자의 임명권자가 다 분리돼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대통령은 그냥 승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국회라든가 뭐 대통령이 임명하는 몫이 다 들어가게 돼 있다든가 이런 것들로 볼 때 그리고 우리 사회 상례로 봐도 5명이면 3명 이상이 참석해가지고 회의에서 동의가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업무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근데 지기현 판사도 똑같이 해석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고 있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그것도 성향 있고, 자체가 그런 성향일 수도 있고. 그런 성향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이재용 재판 19개에 대해서 전부 다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지기현이? 예. 지기현 부장판사가 보세요. 이 특성이라는 게 좀 나타나는 거예요. 이재용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무죄. 이재용은 누구죠? 재벌로서 각종 편법과 이런 것들로 상속세도 면하게 하려고 뭐 주식 가지고 장난치고 이런 게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삼전. 세습 황제잖아요. 예, 삼전 관련해 가지고 그때 삼성바이오 그 전부 다 그거 얘기였었잖아요. 그 당시 사건 관련된 내용이. 한국의 재벌 김정은이죠. 뭐.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해서 19개에 대해서 다 무죄를 선고했단 말이죠. 예. 근데 그다음에 유아인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그때 잘못한 거는 약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했어요. 그리고 법정 구속을 해버렸어요. 사실 유아인과 같은 연예인은 그런 거 하나 맞아버리면 이제 끝장이 나는 거지. 그렇죠. 그 사람이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2심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로 1심의 형이 너무 과하다는 걸로 그렇죠.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그래 좀 세더라. 세죠? 자,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의 성향을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그 많은 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 사람은 사람하고 노는 걸 좋아하고 즐기고 그다음에 본인이 나서가지고 분위기를 이렇게 맞춰주는 걸 좋아하고 개그맨처럼 웃기는 걸 되게 좋아했다. 그리고 밤에 공보관이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술 먹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의 성향을 분석을 해보면 심리학 전공자 게다가 박사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이분은 전남 순천 출신이에요. 예. 자, 그런데 개포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예. 어렸을 때 그쪽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나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는 이제 공부 되게 잘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하고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되게 강한 인정 욕구가 사람이라는 강하다. 얘기예요. 자, 그 흐름의 일련의 흐름을 쭈르륵 보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6년이나 했어요.
그래? 예, 평판사 때 2018년도에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부장판사 될 때 한 번 했고 똑똑하네. 그 똑똑하죠? 출세 코스를 지금 밟았네. 똑똑한 데다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너 똑똑하다 소리 듣는 걸 좋아하고 이 세상하고 타협하고 가급적이면 사람들의 관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재판연구관을 했으면 그냥 대법관을 지금 노리는 자리네. 그러니까 완전히 엘리트 코스를. 근데 대법관이 되려면 실제 자기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정치적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렇죠.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쭉 보면은 힘이 없고 완전히 망가질 사람에 대한 판단과 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판단이 이 사람에게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우리가 그냥 나이브하게 해보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나의 추측의 영역이긴 하지만. 아니 근데 머리 좋은 사람들은 분명히 노영희 변호사 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노영희 변호사가 머리가 좋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한국사를 보면요,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직위원이랄지 심우정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한 5년이나 뭐 한 10년 후에 보수 정권이 등장을 해요. 다시 보수 정권이 등장을 해서 이 사람들을 대법관으로 앉힌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했던 많은 판결에 외국처럼 그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어떤 판결을 했냐 그게 어떤 가치가 있냐 그 어떤 법적 논리가 뭐냐 이런 거 따지지 않잖아요. 한국은 그냥 너 그때 누구 편 들었냐? 누구 편 들었으니까 너 보수지? 아니 그러면서 봐봐요. 내가 그러니까 너 대법관 해줄게. 내가 하고 이런 싶은 거거든. 이 사람이 전남 순천 출신이라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데. 저도 그런 말이야. 예. 중요한데. 예. 이 양수겸장 다 하는 거야.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너무 땡이지. 그러면. 쫄보야. 예를 들면 약간의 쫄보 스타일인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너 화교지, 너 전라도 사람이지 이런 말을 들으니까 사실은 전혀 그거하고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 자체를 듣는 거가 자기에게는 매우 불안한 요소가 되고 상당히 나의 이 인생, 이 커리어에 있어서 안 좋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네,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이제 사실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을 수 있는 거죠. 증명해야 되니까. 예. 반대로 증명을 해야 되니까. 뭐 이력 세탁을 하고 싶은가? 아니 근데 그 세탁이 실제로 한국 정치사나 한국 법원사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많죠. 정치인들도 많고요. 네.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책임을 면하고 싶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내가 게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은 이 정도 되면 검찰이 직시항고 안 한다는 걸 누구도 생각 못 하거든요. 무조건 직시항고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책임은 쟤한테 던지고 싶은 거지. 나는 여기서 쫙 빠져나가고. 그렇지. 사실은 그랬을 가능성이 나는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직위원 판사도 직위원 판사지만 자기가 이렇게 결정하고 난 다음에 검찰이 항고를 안 할 거라고 상상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여튼 어쨌든 상대 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공수처 수사권 문제라든가 절차상의 흠결이 있다고 하는 점들에 대해서 자기가 공감하는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럼 그걸 위에 항고를 해가지고 상급심에서 판단을 한 번 더 구하겠지 하는 생각, 나이브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어찌됐든 간에 항고의 주체는 검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주현 민정수석이 그 법무부 차관이었던 시절에 그때 형사소송법 개정할 때 굳이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 조항 남겨둬야 된다고 주장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검찰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이미 위헌 판결이 났던 것도 그 관련돼 있는 조항은 다 드러내고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만 남겨놨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남겨놨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이번에 다 포기해버렸잖아요. 그런데다가 이분의 이력 중에 인권법 연구에 이력이 있어요. 아 그래? 네. 맨날 상대방들이 보수가 공격할 때 하는 게 맨날 뭐예요? 전라도 출신이냐, 인권법 연구회냐, 그러니까 인권법이 우리법 연구회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사람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진보적인 체하면서 또 나름대로 합리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싶어 하면서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걸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알리고 싶어 하면서 또 그러면서 출세를 하고 싶어. 선구자적인. 근데 이제 중간에 묻은 거지 뭔가. 제 친구 중에 똑똑한 사람인 척하고 친구들 싶다는 많아. 거는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판례를 만들고 싶었겠지. 그렇지. 이렇게 주목도가 있는 시기에 이걸 가지고 뭔가를 확실히 다른 뭔가를 내놨을 때 굉장한 주목을 받을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건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어찌됐든 뭐 마무리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하면 심우정 총장이 그러면 대검에서 그 구속기간 한정 및 구속취소 결정에 관한 지시를 내리면 안 되지 이렇게.
왜냐면 그걸 그냥 수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날이 아니라 시간 따져가지고 분까지 다 따졌어. 지기현 판사는. 그럼 그거 수용한다고 하면 앞으로 그렇게 해.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후속 조치하려면은 앞으로 체포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영장심사 서류 접수하고 다시 반환받은 시간 다 기록해. 기록해서 그거 다 빼고 해야 돼. 그렇지. 너네들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냥 기존대로 그냥 날로 계산해. 이렇게 해가지고 내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대신에 혹시 법원이 문제 삼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 빨리 기소해. 이게 그건 뭐 원래 하는 원래 짓이야? 했던 거고. 이게 뭐 하는 네, 짓이에요? 한 이틀 전에 기소하는 거는 원래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 엉터리인데, 그런데 자, 우리가 이렇게까지 주권자들이 법을 이렇게 자세히 공부하고 그래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체포 적부심 같은 경우는 분명히 산입을 안 해야 되는데 산입했잖아요. 그러면 판사가 실책이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검찰총장은 박세현이 원래 특수본에서 다 직권으로 자기가 해야 되는데 특수본 관할로 검찰총장이 나서가지고 즉시항고를 안 하게 지가 만들었잖아. 나중에 보고만 하면 되는 건데. 네? 그러면 그거 두 가지만 가지고라도 검사장 회의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이 인간들을 다른 저 미국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니까, 뉴욕주 변호사인지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 페이스북에 보니까 판사도 다 징계하더만요. 내부적으로. 징계하고 자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지방 판사 같은 경우, 연방 판사 같은 경우는 또 투표로 뽑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음에서 아예 못 나오거나 탈락되거나 이렇게 되더만요. 근데 한국은 판사나 검사가 이짓거리를 해도 그냥 명백하게 잘못된 거야. 체포 적부심 산입 같은 경우는 네. 지기현이 잘못이야. 네. 너 판사인데 너 법을 네 모르는 거냐? 바보야? 이 중요한 사건에? 이렇게 해놨어. 근데 거기다 이게 합의부더만요. 그러면 지기현뿐만이 아니고 배석 판사가 2명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명은 46기, 네. 한 명은 변시 6회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 얘네들도 같이 책임을 근데 줘가지고.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은 부장판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분의 기수가 낮으니까. 그렇죠. 그렇긴 한데 여하튼 지들이 그 체포적부심 산입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판결문에 써놨으면 잘못된 거잖아. 이거 징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국민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검사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다. 그래놓고 나중에 이 인간들이, 제가 이제 상상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대법관이 되거나 장관이 되거나 이럴 때는 야, 우리를 보수여서 반대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거거든. 단순 무식하게. 그럴 수 있죠. 단순히. 국민들이 다 까먹어 버리니까. 이 시스템은 정권이 바뀌면 제발 좀 이 사법부나 준사법부라고 스스로 칭하는 검찰은 어떻게 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김연아 평론가님.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사실 탄핵 제도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입법 부각을 견제하라고 해서 탄핵 제도를 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검사하고 판사는 자기 직위가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는 검사로서 마찬가지로 헌법상 위치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판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자기 내부 자율 정화 기능이 있으면, 내부 견제 기능이 있고 그게 그렇죠. 제대로 작동한다는 전제가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과거 독재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판검사를 함부로 건드리는 거 그렇게 쏙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또 그렇다면은 자기네들끼리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근데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될 경우에 판사는 뭐 어떤 결정을 해도 상관없어라고 하는 게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그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둔 게 결국 입법부 국회 탄핵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탄핵을 하겠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정치적 행위로 비치잖아요. 줄탄핵이라 만약에 그러네. 줄탄핵. 검찰이 수사하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법농단 사건 무죄 판결 줄줄 나오는 거 보면 알잖아요. 네. 검사들이,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이 야, 다 갖다 뒤져. 이번에 그 양승태 언급하면서 미안했다고 얘기한 것도 이제 그 배경이라고 저는 보는 건데, 사법부를 그냥 막 가서 들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판사들이 또 이건 너무 심하잖아 그러면서 확 또 들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묻고 가는 거예요.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직권남용이 아니야라고 보는 거지.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지. 할 직권이 없는데 어떻게 직권남용이야, 이런 판단들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거는 국회 탄핵을 통해 가지고 결국 파면시키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 자체가 매우 정치적 행위로 받아들여지니까 엄청나게 정치적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진정한 민주주의 대 소수 엘리트 카르텔로 변질된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른바 엘리트들의 전문성과 그리고 국민의 뜻을 잘 융합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마치 전문가 집단인 법조인이든 의사든 사람들을 무지몽매한 대중들이 지들 맘대로 통제하려고 하고 잡아먹으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저항을 하는데 다른 선진국에서 하는 제도를 좀 유심히 보고 우리도 그런 다른 선진국은 왜 저거를 하고 왜 저게 그래도 정착이 되지? 우리는 안 되는 이유가 뭐지?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소수 부패 또는 부조리 카르텔로 한국 사회가 유지되는 게 이게 민주주의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도 제발 한국 언론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언론이 무조건 검사나 판사들 때려잡는 거는 그러니까 때려잡는다고 표현하는 것도 좀 이상한데 하여간 그들에게 적법한 책임을 묻는 거는 무조건 때려잡는 걸로 취급을 하잖아. 예? 포퓰리스트들이 때려잡는 걸로 취급을 하거든. 그렇죠. 좀 아닌 것 같거든. 얘네들이 지금까지 유신헌법 만든 놈들도 김기춘 같은 버꾸라지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40년, 50년 당한 거 아닙니까? 버꾸라지들한테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네. 그거에 대안으로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외부에서 판사를 공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나갔던 사람이 그렇죠. 사회 경험도 많이 있는 사람들을 판사로 다시 임용을 하는 제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판사들이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한다거나 또 그 초임 판사로 20대 때 판사로 그 임명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계속 판사하면서 어떤 판사인지 검증도 제대로 못하는 제도를 어떻게든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변호사를 판사로 임명하려고 모아보면 전부 다 대형 로펌 출신들이 다시 들어가가지고 판사를 한다거나. 그렇지. 그러니까 제도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게 꼭 그게 그 제도의 취지가 실현이 되거나 구현이 된다고 보기가 어려운 이런 게 아는 있어요. 사람들이고 네. 사실은 선발하기 전에 전화해요. 야 들어와라 내가 해줄게 해가지고 그 변호사들도 아실 거예요. 예? 판사나 검사 야 이번에 충원하는데 그 변호사 그만하고 들어와 라고 하면 와가지고 면접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는 건데요. 그래도 다수의 판사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뭐 아예 사법부를 부정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소수의 판사들이 자기의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판단들을 달리한다. 그러면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드는 건 그게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건 3심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검찰이 보여준 행태는 그런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조차 스스로 포기해버렸다고 해서 비난을 지금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집행을 정지시키는 절차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상호 견제가 돼가지고 석방주의를 한다. 석방주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구속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하더라도 상급심 가서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고 검찰이 사법부를 견제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그 판단이 맞습니까? 다른 재판부 가서 판단 받아볼래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검찰은 훨씬 더 사법보다 정치화되어 있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정치화된 조직이 스스로 그 절차조차도 포기해버린다면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검찰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버렸던 거죠. 이번 사례로 보면. 그러니까 검찰을 더 비판하는 거지. 신부정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지휘권을 발동해가지고 그걸 지휘를 해버린 거잖아요. 지휘권을 발동할 사안이 아닌데 지휘권을 발동했다는 게 문제인 거고 네. 박세현 고검장 같은 경우에도 그냥 자기 자신의 책임 하에 직시한 거 해버리면 돼요. 맞아. 근데 그것도 안 했죠. 보통 항고도 안 했죠. 물론 본인은 내부적으로는 불만을 표시했다고 얘기가 되고 있지만 실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을 가능성도 사실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걸 하나 아니면 엄청나게 그동안에 구속기소 있다는 것 때문에 위에서부터 쪼임을 당했나 보다. 특히 그 검찰 동호회 사람들한테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생각해 그랬겠지. 보세요. 네. 검찰 동호회에서 동호회라고 하는 건 결과론적으로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이 검찰 동호회는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도 없다는 거예요. 경찰 동호회는 오히려 그런 게 다 있대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 검찰 동호회는 정치적 중립 의무 자체를 규정해 놓지를 않았대요. 얘네만 특히. 어. 그런데다가 한상대 총장 같은 사람이 지금 회장으로 있으면서 네. 야 우리 검찰 조직이 살아야 되는데 민주당 같은 애들이 나중에 득세하고 나면 우리 조직 죽이려고 하는 거 뻔히 알면서 윤석열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이명박 때 검찰총장.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사실은 사람들에게 청원하자 누구누구 이름 빨리 적어내라 막 이런 걸 다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심의정은 자기네 뭐 그거랑 무관하고 다른 조직이니까 상관할 거 없습니다 했지만 자기가 계속 가가지고 뭐 얘기한 것도 있고 거기에 윤석열은 화환 보냈었고 그 다음에 이원석도 가서 인사한 거 사진 찍힌 거 다 나왔잖아요 어제.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이 사람들은 청원만 했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선배랍시고 지금 현재 다 변호사들이잖아 이 사람들이. 그러네. 그러면서 맨날 검찰하고 맨날 만나서 마시고 놀고 먹으면서 결과론적으로는 모든 종류의 자기네들이 다른 데서 못하는 하고 싶은 말을 은밀한 걸 다 해놓고 자기네들이 커넥션을 유지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어차피 니네도 옷 벗으면 나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데 그렇죠. 우리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대통령 이번에 망가뜨려 놓고 네가 구속기소하면 도대체 무슨 너한테 영화가 있니. 민주당은 어차피 우리 조직을 망가뜨리는 그런 곳인데 왜 그런 당하고 네가 지금 합세하고 있니. 얼마나 욕을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심의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보훈도 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검찰 동호회 압력도 있었고 또 실제로 민주당이 싫기도 하고 왜 자기네 조직을 망가뜨리려는 게 민주당인 거잖아 말하자면.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아 내가 한 번 지난번에 구속기소 해줬잖아. 내가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더 바래. 이번에 나는 풀어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사실 매우 큰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매우 부끄럽고 웃기는 일이지만 웃픈 세상이긴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법조인들의 상식은 우리 엘리트잖아. 이 생각 당연히 하고요. 어쨌든 우리끼리는 서로 돕고 도와야지. 이런 생각 당연히 있고요. 그런 생각이 가장 강한 팀이 바로 검찰이라는 거예요. 이 검찰 조직은 정말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내부적으로 결속력이 대단한 집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대통령을 배출해낸 그 검찰 조직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창법 신세가 되고 경찰보다 못한 조직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공수처에도 밀린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결사항전에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욕을 먹거나 말거나. 이게 바로 오늘의 결정을 만들어낸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공수처가 문매를 맡고 있는 거잖아요. 수사권도 없는데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하고 그랬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제 뭐 동아일보 칼럼에서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생각하고 다시 일정을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복귀하는 작업을 혼자 해봤어요. 그러니까 개헌 바로 다음 날 그 안가 모임 했다고 하는 박성재부터 시작해서 이완규 법제처장, 그다음에 김주현 민정수석, 그다음에 이상민 하안부 장관, 자기네들은 송년회 모임이라고 하지만 계엄 대책회의를 한 게 거의 맞아 보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일날 검찰이 바로 고발해서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공공수사 일부에 사건을 배당을 해요. 그리고 6일날 특수본을 출범시켜요. 근데 그 자기네들 수사 착수한다고 하는 명분이 뭐냐면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가 내란죄다. 이렇게 하고 수사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바보 되지 않게 해서 우리도 그러면 수사할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수처가 사실은 공수처를 불지르는 게 검찰이었던 거예요. 애초부터. 검찰도 우리 수사권 없으니까 경찰이 수사하고 우리는 기소할 거야. 그러니까 경찰 빨리 수사해가지고 와. 이렇게 했으면 안 그래. 이 혼란이 없었던 거예요. 검찰이 사실은 수사에 먼저 뛰어들면서 이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김용현에 대한 거는 또 검찰이 다 꽉 잡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용현이 처음에 검찰을 먼저 전화해가지고 나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내부적으로 검사들하고 뭔가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빨리 들어올래? 경찰이 지금 너네 잡으러 간단다. 경찰한테 가느니 우리한테 오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 경찰로 안 가고 검찰로 먼저 왔었다. 신병 확보가 먼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윤건영 의원으로부터 사실 나온 얘기였어요. 아니, 이거는 그냥 다 일자로 조합하면 다 네, 나와요. 잠깐 왜냐면 통화 기록이 나오고 3일날 계엄 선포하고 4일날 해제됐고 그날 바로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그럼 4일이잖아요. 6일날 특수본 출범하고요. 그리고 심우정이 법무부 차관한테 전화해서 김용현 비하폰번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봐서 물어봐요. 그리고 김용현이 12월 6일날 8일날 오전 1시쯤에 검찰에 자진 출석을 해. 그 전에 나 대통령한테 물어볼게 이 얘기를 먼저 한다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출석한 다음에 나중에 들린 얘기지만 이진동이 비하폰으로 김용현하고 통화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8일날 검찰이 이렇게 김용현의 신병을 확보하니까 검찰이 수사한다는 게 기정사실화 돼버렸어요 이미. 그러니까 검찰이 주도권을 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검찰이 그럼 내란죄 관련해 갖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또 거기도 얘기되는데 그쪽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어차피 김용현에 대해서 직권남용이 먼저 그렇죠. 수사가 됐다. 네. 그래서 그 여죄로 관련된 범죄로 우리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었던 거다라고 말하거든요. 하지만 공수처는 그런 게 없었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그게 잘못됐다고 말해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김용현의 범죄는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예요. 그리고 윤석열은 내란의 우두머리예요. 내란 우두머리죄하고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는 공범관계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공범관계는 서로 증거를 공유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해서 아까 이번에 그 법원에서 뭐 내란죄를 수사했다라고 하는 게 뭐 있네 없네 그게 그렇죠. 변호인들이 주장하면서 나왔던 얘기지만 그게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왜? 김용현에 대해서 이게 오케이가 된다면 윤석열에 대해서 당연히 오케이가 되는 거거든. 그러네.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건지 한꺼풀만 벗겨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적들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지기현 부장판사가 형사합의 25부에서 모든 내란죄를 다 재판하고 있으니 이거 가지고 또 공소기간 날 수 있습니까? 또 이런 걱정들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공소기간 나는 게 아니라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한 것만에 대해서만 사실은 또 위법수의 증거 배제법이라고 해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하지만 내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김용현에 대해서 오케이가 됐으면 이거는 위법수의 증거 배제법이 나올 얘기도 아닌 거고 예. 또 하나는 공수처는 아예 윤석열에 대해서 수사도 못했어요.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건 오로지 체포할 때에 관련된 것밖에 없고요. 수사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공수처에서 주었다는 그 자료는 원래 검찰에서 받은 자료 그냥 그대로 넘긴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검찰은 이번에 그 문제 될까봐 경찰에서 참여 내란죄 관련 수사했던 거 있잖아. 그걸 가지고서 원래 기소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나올 건덕지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있지도 않는 걸 가지고 사람들끼리 서로 말이 많으면서 이게 되네 안 되네 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사상누각을 지금 벌이고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얘기를 꺼냈냐면은 공수처가 수사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마치 그런 벌어졌다고 식으로. 하면서 지금 여론몰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발단은 검찰이었다. 그럼요. 그리고 검찰이 윤석열 풀어주는 것도 검찰이 손으로 풀어준 거예요. 즉시 항고만 했으면 네. 됐어.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네. 12월 4일 날 아까 안가 모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사고 방식, 흔히들 우리가 쓰는 방식이지만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고 해석도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박성재, 뭔가, 이완규, 아까 이완규, 말씀하셨던 김주현. 이완규, 김주현 이상민. 다 하네. 다. 네. 더 웃긴 그러니까 거는 법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뭔가의 문제제기, 법의 흠결에 관한 문제제기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애초부터 기획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이 주도권 쥐고 이거는 해야 되겠다고 아마 얘기했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대책회의를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윤석열이 계속 그러니까 그 변호인 쪽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스스로 나중에 가서 단죄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걸 비껴가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계속 모의했고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지. 그것 중에 하나가 심우정이 윤석열 석방시켜준 거고 지기현 판사가 다시 날수 계산하는 거, 시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고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기현의 이런 거지. 결정에서 더 황당무계한 게 뭐였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말 잘 안 해서 내가 좀 이상했는데 지기현이가 그래요. 공수처에 뭐 그게 있는지 수사권이 있는지 검찰에 있는지 의문이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 이랬잖아요. 예. 처음에 검찰하고 경찰하고 공수처하고 세 군데에서 전부 다 이 내란죄 관련해 압색한다 그랬어요. 영장 신청 다. 맞아. 그때 경찰은 직접적인 영장 신청권자가 아니니까 검찰을 통해 가지고 올렸어요. 그때는 처음에 검찰이 낚아챘는데 낚아채기 전에 한번 같이 올렸어요. 그래서 세 군데가 같이 올라가니까 법원에서
아 몰라 못 해주겠어. 맞아, 니네 맞아. 세 명이 정리해. 교통정리하고 와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머리를 짜낸 게 공수처가 그러면 우리는 경찰하고 합동수사본부를 만들겠다라고 맞아, 해가지고 맞아. 가면서 검찰 니네 여기 들어가지 말고 우리한테 넘겨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맞아. 검찰 신무정이 알았어 니네가 가져가 특히 윤석열 거 다 가져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웃기게 행동한 게 누구예요? 법원이잖아. 그렇죠. 만약에 지금 이 법원의 논리가 맞다 그러면 경찰이 처음에 압색 신청해가지고 올라갔을 때 거기만 내주고 나머지는 니네 수사권 없으니까 하지 마 이렇게 말했어야지. 안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검찰한테 있는지 경찰한테 공수한테 있는지 모르겠다? 아니 왜 갑자기 거기서 또 경찰은 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이 글을 쓴 거예요 결정문을. 이런 상황에 있어서 그러면 지적을 하고서 명확하게 따져줘야 되잖아. 검찰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조금만 반추해보면 다 기억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기는 짜장면이라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 내부 논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수처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거 설거 자체를 잘못한 사람들의 책임이야. 뭐 이렇게 자꾸 논리가 가버리니까 지금 그게 아니라 물론 거기에 일정하게 음. 아니 현직 대통령이 지가 내란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완벽하게 만들지 못했다고 해서 비난받을 대상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자기네가 그렇게 그 만들어.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책임을 따진다면 검찰이 가장 큰 책임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걸 당연합니다. 공수처에다가 떠넘기고 네. 뒤에서 물러나서 할 거 다 하면서 지금 즐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고방식을 최소한 윤석열 탄핵에 동의하는 분들은 그런데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뭐 제가 뭐 거의 끼어들 여지가 그 많이 끼어들었어요. 김민하 평론가도 거의 끼어들 여지가 없었습니다. 뭐 저야 뭐 그제도 얘기하고 어제도 얘기했는데 예. 비교원 광고해야 되겠습니다. 비교원으로 최대 108만 원까지 가져가실 수 있어요. 비교원 하나면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48만 원. 휴대폰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 원이고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인터넷 성능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고요.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요.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습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 번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원은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혜택이 적을 때는 150% 보장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1670-2571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인 추천하면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도 추천할 때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산 유기농 봉동 생강으로 만든 이 정성 손길 생강청인데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예. 지금같이 아침 저녁 일교차가 클 때 황사 오늘도 좀 안 좋은데 목이 칼칼할 때 아주 좋습니다. 이게 생강이 완전히 100% 국산이고요. 봉동 생강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합니다. 3병 구매를 할 때 최대 할인받아서 한 잔당 이게 지금 한 900원 꼴로 나옵니다. 3병이면 한 100잔 타 드실 수 있는 그런 양이 나오고요. 온라인 주문이 어려우시거나 제품 궁금하시면 1899-7846 1899-7846으로 전화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영의 정치 본색이었고요. 노영희 변호사, 김성환,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